펀드 투자가 아닌 다른 투자는 일단 사이비자라고 이날부터 생각을 했었거든요. 주식 투자를 한다 하면은 중간중간에 반토막이 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대통령 네. 3년 차에 미국 주식이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조만간 그 AI 버블이 피크를 칠 가능성이 꽤 있죠. 한국장이 크게 무너질 가능성은 좀 크지 않다. IMF 후부터 한국에서 홀수해 주식이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진짜 비트코인이 여기서 10배, 100배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장기적으로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미국 주식에 이제 10년, 15년, 20년 장기 투자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이제 봅니다. 10년 투자를 하면은 거기서 중요한 지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밸류에이션. 안녕하세요. 범이란의 투자사생활 범이란입니다. 오늘 강환국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제 채널에 또 인사하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초대했는데 네, 이렇게 또 기꺼이 와주셔가지고 네. 오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처음 뵙는데 먼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강환국이라고 합니다. 지금 강환국 작가라고 알려져 있는데, 제가 책을 몇 권 써가지고 작가로 알려져 있고요. 그거 말고도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할투란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업 투자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투자도 하고 있고, 네, 책 쓰고, 뭐 강의도 좀 하고, 유튜브도 하고, 네, 그렇게 살고 있고, 한 3년 전에 제가 그 호트라는 회사를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이제 파이어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3년 되셨군요. 네, 3년 됐습니다. 네. 네, 지금 40대 초반의 나이로 네. 30대 후반에 퇴사를 해서 네, 그때 나갔죠. 네. 네, 이렇게 파이어족으로 아마 파이어족 사람들 가운데서 인지도 순위 생각하시면 몇 위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저 말고 누가 뺐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 됐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할 수 있다 알고 투자라는 그 채널이 30만 넘는 채널인데 좀 3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오늘 또 이렇게 와주셔서 아마 또 작가님 덕에 제 채널이 더 많이 홍보되지 않을까. 그럼 너무 좋죠. 네. 작가님 오늘 모시고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네. 먼저 이 좀 공식 질문으로 제가 밀고 있거든요. 네네. 내 인생을 바꾼 5가지 키워드. 키워드. 네. 일단 첫 번째는 독일인 것 같고요. 제가 거침없이 또 다. 예. 네? 네. 저는 되게 고민하실 줄 알았어요. 네. 이 질문 되게 황당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질문을 받아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각을 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일단 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독일 아닌가 싶고요. 독일이요? 네, 제가 네. 그 만 9살 때 이제 부모님이 거기 이제 유학을 가셔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따라가가지고 이제 두 분은 유학 끝나시고 저는 남아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네. 돌이켜 보면은 이제 독일 교육이라는 게 그러니까 늘 직접 모든 거를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이제 선생님들이 답을 잘 안 알려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제 머리를 계속 굴리다 보면은 나중에 그게 투자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기 머리를 직접 굴린다라는 것이. 왜냐면 네. 이제 보통 투자라는 것이 남이 알려주는 대로 하면은 이제 보통 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만의 길을 이제 찾아야 되는 건데 그게 쉽지만은 않은데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게 좀 익숙해졌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포트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라는 게 이제 돈을 벌려면 네 가지 방법이 있죠. 직장인이 되든 자영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아니면 투자를 하든 그 네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다지 투자도 그다지 잘 하지 못했고 자영업이나 사업할 스킬은 안 됐기 때문에 직장을 찾았어야 되는데 공학교도 이제 코트라가 이제 저를 받아주셔가지고 일단 12년 다녔습니다 거기에. 네, 12년 다니면서 그게 이제 직장인이라는 게 물론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야 되고 남이 시키는 일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건데 장점이 하나 있죠. 장점은 첫 번째 리스크는 크게 없다. 네, 한마디로 특히 공기업은 이제 잘릴 위험은 사실 이제 별로 없고, 네, 그리고 내가 일을 어떻게 잘하든 못하든 월급은 보통 계속 이제 들어오고 이제 그런 안정성이 확실히 이제 보장이 되었다. 그리고 안정성이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 번 돈을 이제 투자해가 추적할 수 있다. 그런 이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번 돈을 투자하는 과정을 아주 압축적으로 빨리 하신 거죠. 이제 의도적으로. 퇴사할 때까지 한 12년 정도 걸렸으니까, 그게 네. 이제 빨랐는지 느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까지는 이제 코트라에서 월급을 저한테 계속 줬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거를 믿고, 이제 안정감 있게, 이제 잠 잘 자면서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럼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신진호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신진호 회장님. 그분이 이제 신영증권에서 이제 임원까지 하셨고,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가치 투자 1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이제 최근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분이 저를 어떻게 보면 발탁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책을 쓰게 만드셨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첫 책, 할 수 있다 펀드 투자라는 책을 쓰고 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죠. 그 후에. 왜냐면
왜냐면은 제가 사실 직장을 다닌 이유는 사실 뭐 그러니까 직장 말고는 딴 대안이 없어서였거든요. 왜냐면 사실 뭐 보통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었고 아는 것도 별로 없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직장에 다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사실. 왜냐면 내가 뭐 능력이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그럼 뭐 뭘 하겠습니까? 직장에 다녀야지. 근데 이제 그 책을 쓰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세컨드 라이프가 열리기 시작했죠. 왜냐면 이제 그러면 내가 이제 책을 쓰고 투자 컨텐츠를 만들고 그 내가 이제 직접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직접 투자 플러스 투자 컨텐츠로 먹고 살 수 있구나. 이제 그런 확신이 들기 시작되었죠. 그게 근데 2017년이었어요. 예, 근데 그 책을 쓴다는 것도 사실 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 신 회장님께서도 그냥 발탁하신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10년의 그 투자의 그 철학을 보고, 책을 쓸 수 있겠다, 이 친구는. 이렇게 생각하신 걸까요? 그렇죠. 이제 그 전에도 네. 제가 2017년에 첫 책을 썼는데 그 네. 전에 한 10년 정도 이미 투자를 했고요. 이제 예. 제가 하는 투자가 이제 펀드 투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지표를 보고 이제 숫자만 보고 투자하는 이제 투자 기법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게 서양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고 특히 관련 논문들이 진짜 많이 나와 있는데 한국에서는 별로 유명하진 않죠. 이 전략들이. 근데 저는 사실 소위 제가 말하는 그 빅펀트 투자, 그 펀트 투자가 아닌 다른 투자는 일단 사입이다라고 이때부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적었죠. 나머지 다 사입이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는 방법 맞다 해가지고 적어서 책을 썼는데 그게 의외로 잘 팔리더라고요. 또 그래. 네. 네. 그러려면은 내 투자는 네. 검증이 되어 있고 한마디로. 네. 네, 근데 니네 투자는 검증이 게 하나도 없잖아. 해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당연히 모든 사람이 펀드 투자를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네. 그래서 아니 그럼 도대체 이걸 왜 하느냐 해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게 잘 되었습니다. 네. 딴 건 사입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신감을 갖고 계시는 거는, 네.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해봤던 결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그런데 네. 사실 이게 이제 과학이라는 거는 이제 뭔가 이론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맞나 이제 증명을 하고 그 증명이 이제 대충 얼추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게 이게 과학적인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제 펀트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이제 가설을 세우고 뭐 예를 들면은 퍼가 낮은 기업이 뭐 수익이 좋다 이렇게 가설을 세운 다음에 실제로 보는 거예요. 이제 한 20년, 30년, 50년 투자를 했으면은 퍼가 낮은 기업들이 실제로 수익이 높았는가 그걸 볼 수가 있거든요. 딱 보면은 진짜 높네라고 하면 그러면은 퍼가 낮은 기업이 좋은 기업이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가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검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펀드 투자는 그게 가능한데 그 비펀드 투자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 과학이 아니라 미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죠. 네. 그래도 나름 숫자는 다 보죠. 네? 펀드 투자 아니어도 그렇죠. 보기는 정량적 분석, 네. 정성적 분석을 해서 숫자도 보고, 그렇죠. 근데 CEO도 보고. 근데 네. 그 다 보기는 보는데 그러면 그게 실제로 그 투자 성공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검증이 없는 거죠. 왜냐면 이제 그거를 검증을 하려면은 내가 한 개 사례를 가져와가지고 네. 봐봐 이거 보니까 됐잖아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례가 한 10,000개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10,000개 중에서 실제로 한 뭐 7,500개는 성공을 해야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게 정설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거 다른 사람도 안 하거든요. 그럼 네. 작가님은 그 펀드 투자를 시작하셔서 몇 네. 년 정도 지났을 때, 이게 확실한 투자법이다라는 걸 깨달으셨어요? 뭐 거의 뭐 처음부터 알기는 했거든요. 사실 네. 왜냐면 이제 저만 학자들이 실제로 이제 논문도 쓰고 이제 그 통계적 유의미하다고 이제 다 적어놨고 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내용이 거의 다 이제 비슷했거든요. 그걸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믿으셨어요? 그렇죠. 예, 왜냐면 사실 걔네들이 거짓말할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믿고 있었고, 저는 사실 처음 10년 동안에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투자를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근데. 예, 그 사람도 논문도 안 읽고, 그 검증도 안 하고, 숫자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럼 이 사람들이 뭐 보고 투자하는 거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그 투자 책에도 그러잖아요. 예. 뭐 카메라 한 대, 마이크 한 대 이런 거 하나 사는데도 정말 네.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골라서 사는데, 그렇죠, 그렇죠. 주식 예. 투자는 정말 뭐 1분 만에 10분 만에 그렇죠. 예. 클릭으로 음. 매수 매도를 할 수 있으니까 조금은 더 자기만의 어떤 투자 철학이 정립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투자를 네, 한 그런 얘기 많이 2006년부터 했는데, 네. 2010년, 진짜 10년 후에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거 안 한다는 거. 네. 아니, 이 사람들이 논문도 안 보는 거예요, 투자할 때. 그럼 이제 너무 놀랐어요. 근데 뭘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논문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게 강환국 작가의 또 주장입니다. 여러분, 논문 아니. 한 권 이상은 좀 읽으셔야 아니, 왜냐면은,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왜냐면 그게 검증된 내용이고, 그게 사실 네. 정설이고 전 세계에서 거의 다 통하거든요. 네, 네. 저는 당연히 투자하는 사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좀 무식한 투자자들 말고,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이제 레벨이 있는 투자자들은 당연히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 10년 후에 쇼크에 빠졌죠.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야? 그럼 작가님은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네. 투자자
하면 누구 거 보세요? 투자자. 네. 사실 이 그 펀드 투자의 시조는 벤저민 그레이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워렌 버핏의 선생. 네. 네, 그분이 시작한 거예요, 사실. 음.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금융계에서는 대천재가 딱 두 명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네. 벤저민 그레이엄이랑 해리 마코비츠 그 두 명밖에 없어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워렌 버핏은 천재긴 한데 사실 대천재는 아니에요. 왜냐면 어차피 그 미사람들의 그 이론을 잘 실천화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이론을 만든 사람은 워렌 버핏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예. 오. 근데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나이고 가치 투자도 이분이 만들었고요. 이제 퀀트 투자도 이분이 만들었고 이제 헤지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이제 그러니까 수익 구조를 만든 것도 이제 그분이시고 아. 그 CFA 시험도 그분이 만드셨고요. 네, 이 사람이 안 한 게 없어요, 진짜. 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사실 이분은 어떻게 보면 좀 가치 투자라는 근접하긴 했는데 그 사이드로 퀀트 투자를 만드신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주장하신 거는 그냥 가치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남한테 가르치려면은 수치화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지 남한테 가르칠 수 있다 해가지고 그 가치 투자를 간략하게 수치화해가지고 이제 하신 거죠. 퍼가 어쩌고, PBR가 어쩌고, ROE가 어쩌고, 부채 비율이 어쩌고 이런 거.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보면 퀀트 투자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제 투자 인생에서도 아마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머지 한 분 같은 경우는 해리 해리 마코비츠. 이제 그분은, 그러니까, 그분도 사실은 그 논문 12페이지짜리 써가지고 노벨상을 받으셨는데, 옛날에 제가 이제 애기였을 때는 뭐 이런 거 노벨상 주냐 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알게 되었죠. 이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경험과 이제 그런 게 제목이 생기고요. 뭐였어요? 포트폴리오 셀렉션 이거예요. 포트폴리오 셀렉션. 어. 네, 그런 논문인데, 이제 그 12페이지짜리 논문도 사실은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관성이 낮은 자산에 투자하라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 하면은, 네. 중간중간에 반토막이 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장이 떨어지니까. 예, 근데 그럼 그걸 어떻게 막느냐. 주식 시장과. 반토막 나오셨어요. 네? 리스크 관리 하시잖아요. 그거요? 저는 안 났죠.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은 우리 주식을 사가지고 네. 보유할 경우에는 반토막이 나죠. 왜냐면 코스피 자체가 반토막을 떨어지거나 아니면 S&P 500 자체가 반토막을 떨어지면은 대부분 투자자는 반토막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좀 확실한데 그럼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그거는 이제 주식 시장과 상관성이 적은 다른 자산을 투자하면 돼요. 예를 들면 채권이 될 수가 있고, 네. 금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 투자자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가 그거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를 이론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해리 마코비츠죠. 예, 한마디로 이제 분산 투자를 어떻게 잘하면은 이제 우리의 최대 손실을 줄일 수 있는가 이런 걸 연구한 사람이죠. 네, 네. 그래서 그게 두 번째 대천재. 예. 네, 거기에 이제 포트폴리오 비율 조절도 잘 하는 네, 맞아요.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중적으로 네. 그런 좀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나의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이제 주식과 채권을 분산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분은 근데 좀 이론적인 설명이 좀 많이 부족했고 이제 해리 마코비츠가 그쪽을 좀 더 많이 팠다라고 보면 되죠. 네, 강원국 작가의 인생을 바꾼 키워드 3가지 알아봤습니다. 네, 독일, 코트라, 네, 신진호. 네, 신진호 회장님. 그렇네요. 네. 그다음 2가지는 뭘까요? 두 가지. 글쎄. 그럼 이제 뭐 그래도 뭐 유튜브 얘기를 뭐 하기는 해야겠네요. 유튜브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이제 유튜브에 출연을 하고 있지만 네. 제가 이제 유행이 많이 뒤떨어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21년부터 아니다. 2018년부터 21년까지 제가 마지막으로 독일 근무를 나갔어요. 3년 동안 나갔는데 이제 18년에 제가 나가니까 이제 한국에서 연이 끊기잖아요. 그럼 이제 난 여기 와서 뭐를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18년 말에 바르셀로나에 휴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 놀러 갔거든요. 이제 회사 후배들이 몇 명 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한 친구가 저한테 선배님 요즘은요 어른들도 유튜브를 봐요. 어른들이 유튜브를 본다고? 저는 그 당시만 해도 그냥 유튜브는 그냥 뮤직비디오 보고 그냥 초등학생들이 노는 대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불렀죠. 아니, 어른들이 이런 영상들을 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소리가 특히 요즘 노인네들은 이제 돈이 없어서 갈 데가 없어서 맨날 집에서 유튜브만 봐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주식을 독일에서? 네. 그때 우리가 바르셀로나에서 만났죠. 그러니까 저는 독일에서 왔었고 스페인에서.
그죠? 그랬다. 예, 스페인 그죠? 노인들이 그렇게 아니, 한국 노인들이. 한국 예. 노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저는 독일에서 왔고 네. 그 친구는 당시 체코에 근무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예. 우리가 바르셀로나에서 만나서 놀았어요. 근데 이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아니 그 요즘은 어른들이 유튜브를 본다고 해서 네. 그럼 내가 주식 콘텐츠 올리면 사람들이 보겠네? 해가지고 올리게 된 거예요. 그게. 오. 그래서 이제 18년 12월 24일 날 그 말을 처음 듣고 12월 31일 날 처음 영상을 올렸죠. 그때는 썸네일이 뭔지도 몰랐고 그냥 올렸고 편집 당연히 안 했고 그냥 올렸어요. 예, 그냥 올렸고 그래서 이제 그래 하나씩 올렸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빡세더라고요. 안 되겠다. 이틀 하나씩 올리자 해가지고 근데 그 정도는 유지가 되었죠. 지금도 이틀 하나씩 올리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5년 됐죠. 예. 오, 그때가 책 내시고 나서. 예, 그렇죠. 책이 17년에 나왔거든요. 예. 예, 그래서 18년 12월 30일에 제가 그 유튜브를 시작하니까 그래도 한 1000명, 2000명까지는 빨리 가더라고요. 근데 그 후는 굉장히 더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5년 만에 30 얼마 넘어가지고 네, 그렇죠. 네, 그 사이에 네. 그 유튜브와 함께 네. 강원 작가는 또 더 많은 책을 쓰셨고. 네, 참고로 이제 유튜브는 돈이 하나도 안 되는데, 근데 거기서 그 사업을 갖다 붙이면은 그 돈이 많이 듭니다. 네, 그렇죠. 이제 본인의 셀프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유튜브가 짱입니다. 네. 아니, 저도 사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것에서 많은 뭐 계기들이 있지만 네. 그중 하나가 예, 이 다음에 초대할 분인데 그분이 교수님이세요. 예, 예. 그러니까 나이는 제 또래예요. 근데 네. 교수님이시거든요. 네. 한양대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는 유튜브는 구멍가게를 하든 뭘 하는 사람이든 커피숍을 하는 사람이든 자기는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 아,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게 네, 이제 홍보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시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네. 지금 당장 내가 홍보할 게 별로 없다 하더라도 그거 하다가 만들면 돼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브이로그 하면서 찍으면서 놀면서 근데 놀다가, 그래도 물론은 처음부터 찍을 때부터 네. 대충 어느 방향으로 이제 가고자 하는 게 좀 정해지면 좋죠. 왜냐면은 내가 계속 브이로그만 찍다가 갑자기 여러분 ETF 사세요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게 그럼 이제 뭐가 좀 안 맞잖아요. 이게 채널 방향성과 이렇게.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네. 대충 금융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자연스럽게 자, 이 책 보세요 하면서 또는 뭐이 ETF 사세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히 낫죠.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네 번째 키워드가 유튜브가 나왔으니까 네. 저는 신생 유튜버잖아요. 아, 네. 저한테 좀 조언해주고 싶으신 부분 있으신지. 제가 뭐 감히 남한테 뭔가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 글쎄? 뭐라고 했나? 그냥 한마디만, 아니 그냥 고민 뭐, 많이 하시네. 이제, 사실 네. 채널을 키우려면은, 예. 이제, 그때 가장 핫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가장 좋죠, 당연히. 예. 근데 지금 사실 누가 가장 핫한지 모르겠어요. 작년에는 확실히 이제, 박순혁 이제 선생님이 가장 핫했고요. 그건 100% 그렇고, 특히 상반기까지는. 예. 근데 올해는 지금 누가 가장 핫한지 잘 모르겠는데, 작년 네. 이후에 지금까지 IT, AI 혁명 잘 갔거든요. 그렇죠. 그죠? 네. 네. 근데 거기서는 그리 유명하신 분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음. IT의 신 김영수 대표님, 이영수 이영수인가? 대표님? 네. 네, 그분도 그렇게 막 엄청 유명하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이제 그분 제가 알기로는 채널도 하시고 그러는데 맞아요, 뭐 이제 맞아요. 그분이 어디 나온다 해가지고 300만 구독자가 300만 조회수가 나오는 정도 뭐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그분도. 네. 네네.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후식기네요. 네. 후식기. 근데 이제 사실 근데 유튜브 많이 보면은 대충 그 대세 인물이 결국 나올 건데 이제 그분을 자주 부르셔야죠 뭐 사실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팁. 그 다음에 네. 다섯 번째 키워드는 뭐가 있을까요? 다섯 번째 아무리 그래도 뭐 코인이라고 봐야죠 코인. 네. 코인. 네, 코인도 제가 2017년에 접했는데, 2017년에 접한 게 되게 많아요. 그때 이제 신진호 회장님 접해가 첫 책도 쓰고, 그리고 이제, 그쵸. 그래서 처음으로 과외 활동하면서 돈도 벌어보고, 이제 코인도 하게 2017년에 되었죠. 지금 키워드가 3개 나왔어요. 그럼요. 예. 네. 저 왜 쓰이지? 그 유튜브는 18년입니다. 17년 크리스마스부터 해서 18년입니다. 크리스마스. 18년 예, 예, 크리스마스. 예. 네. 그래서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2017년에 이제 코트라 사무실에서 이제 대충 끝나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독일에서. 제 초중고 친구가 전화했는데 2년 만에 제가 전화를 받고 넌 뭔 일이냐? 왜 사무실에 전화하니? 하니까 야, 우리 차입 거래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너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야, 너 이더리움 알아? 이더리움이 뭐야? 너 비트코인 들어봤어? 그건 들어봤다고. 그래, 야,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대충 비슷한 건데, 야, 해외에서 이더리움을 사고 한국으로 보내잖아? 팔면 30% 남아. 내가,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야, 됐고, 빨리, 니네 한국에 빗썸이라는 거래소가 있는데, 그거 만들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빗썸이 뭔지도 몰랐거든요. 걔는 알더라고요. 이미 네. 조사를 했으니까. 그래서 만들었죠.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네 이더리움 보내봐. 해가지고, 사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받아서 팔았는데, 진짜 30%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10분 만에 이제 30%를 본 거야. 야, 지금 은행 이자가 그 당시 3%뭐 이랬을 텐데. 그죠? 네. 해가지고, 이제, 이거 다 이거 해가지고, 그때 왜 이제, 그랬던 거예요? 네? 왜 그랬던 거예요? 아, 그게 김치 프리미엄이에요, 김치 프리미엄. 아. 네, 그 지금도 있어요. 네, 김치 프리미엄. 지금 몇 우와.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30%까지 근데 아니죠. 지금은 한 네. 10% 되면 고점 아니에요? 김치 프리미엄? 이번 상승장에서도 한때는 네. 15%까지 간 것 같아요. 어. 예. 근데 사실 지금 상승장이 아직 안 끝난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네. 상승장 피크 무렵에는 20, 30%까지 갈 수 있죠. 예. 근데 그 당시에는 2017년 내내 20, 30%였어요. 마지막 50%까지 갔고. 예. 이야, 2017년? 예. 그리고 또 좋은 거는 뭐냐면은 네. 20, 30% 갔다가 가끔 다시 프리미엄이 0으로 돌아오고 그러면 또 이쪽으로 또 반대 방향으로 보낼 수 있으니까요, 또 코인을. 그래서 그거를 신나게 벌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한 진짜 반년 만에 거래량 1,000원 이상 한 것 같아. 다 손으로 무식하게 자동매매 안 하고. 네. 그래서 이런 거였어요. 진짜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 루틴이 없다 하면 연락이 와요. 야, 지금 빨리 해야 돼. 하면서 여기에 차익거래 하고. 네. 서로 막 강남을 막 이렇게 걸어다니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연락이 오는 거 동료가 야 이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막 빨리 바로 옆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서 와이파이 있습니까? 있어요. 하면 이제 그거 받고 앉아가지고 한 잔 시켜가지고 거래하고 200만 원 벌고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 거 했죠 이제. 예. 아이고. 그거를 17년 내내 했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제가 코인이 우호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코인이 저한테 많이 돈을 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거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뭐 트레이딩 전략도 연구하게 되고 실제로 이제 매수매도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제 아는 업체들도 생기고 뭐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제가 코인 투자를 지금까지 해가지고 코인은 제가 잃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아니 당연히 뭐 중간중간에 떨어지고 하는 건 없는데 제가 이제 사고 팔고 하면서 차익거래 돈 벌었지 트레이딩 돈 벌었지 해가지고 주식은 제가 잃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코인은 아직 없어요. 네. 그게 되게 그러니까 어메이징 잃어갔다는 하더라고요. 거는 손실을 확정짓는. 네, 그쵸, 그쵸. 네. 아니, 물론, 이제, 요번 상승장에서도 제가 당연히 손실을 확정짓은 코인들도 많이 있는데, 네. 아마도 이제 뭐, 이 전체 포함으로 코인 봐가지고. 계좌를 그죠, 봤을 그죠. 때는 네, 맞아요. 네. 손실이 있어 본 적이 없었다. 그죠, 그죠. 네. 네. 저 같은 경우도 그 2020년인가? 네. 그때 또 코인 좋아가지고. 아, 코로나 때, 코로나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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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때 이제 코인 수익 난 걸로 좀 갭 투자를 해볼까 이러면서 네. 소액 아파트 둘러보고 아, 네네. 그죠. 좋죠. 네. 확정 지은 게 없네요, 결국에. 아, 네. 그게 어디 갔나 모르겠습니다. 아, 네. 그때, 2020년 갭 투자는 조금 늦지 않나? 모르겠네. 예, 예. 맞아. 2020년 초였어요. 아, 네네. 제가 2019년에 집을 샀고, 예. 2020년 초 1월에 거래가 별로 없을 때, 아, 네네. 그때 소액 아파트. 그때는 진짜 경기도지요. 엄청 장이 흉흉했을 거 아니에요. 2020년 1월에는. 그때 무슨 뭐 네.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둥, 뭐 이게 퍼진다, 뭐 맞아, 이러면. 맞아, 맞아. 그때는 공포가 되게 컸잖아요, 사실. 네네네네. 음. 코인으로 벌어가지고 음. 부동산을 하여튼 좀 보러 갔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저도 그때 독일에 있었거든요. 2020년 초반에. 근데 진짜 2월 며칠인가? 코로나 환자가 처음 독일에서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네. 저는 그때 갑자기 하늘이 노랗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우린 다 죽는 거구나. 내가 이 독일 땅에 와서 죽는 거였어요. 생각했는데. 안 바이러스가 죽더라고요. 무서워서. 네. 아, 왜냐면 그때 뭐 코로나에서 네. 벌써, 그러니까 독일에서 한두 명 감염이 있다가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했는데 네. 안 죽더라고요. 걸려도. 네. 그런데 진짜 네. 무서웠어요. 그때는 무서웠어요, 근데 진짜. 근데 왜냐면 다 지금 모르니까. 지금 네. 생각해도 무서운 바이러스예요. 그쵸, 근데 네. 지금은 알잖아요. 대충 걸려도 안 죽는다는 거. 근데 그때는 근데 몰랐어. 그래도 네. 후유증도 심하신 분도 계시고. 맞아요. 근데 네.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음. 네, 돌아가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쵸. 그리고 그때는 네. 또 알파 바이러스라서 지금 코로나보다 훨씬 더 셌죠, 그쵸. 사실. 그 이후엔 뭐 델타가 오고 오미크론이 오고 막 그런 걸로 기억한대요. 네. 그건 기억이 안 나요. 뭐였는지. 네, 이렇게 강환국 작가의 인생을 바꾼 키워드 5가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아주 어찌 보면은 저도 좀 예상 가능한 키워드도 있었고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아, 네네. 키워드도 있었어요. 저는 강환국 작가님 그동안 또 봐왔었고 책도 여러 권 읽었었고 하다 보니까 네, 어떤 분인지 또 구독자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어떤 분인지 제가 대강 알거든요. 근데 네. 생각하지 못했던 또 키워드도 들어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은 11사 천국 50 지옥에 아, 대해서 네네.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이게 캘린더 효과로 직접 만드신 말이에요? 아니요, 이제 원래 헬로윈 전략이라는 말은 옛날부터 좀 있었고요. 네. 그거 관련해서 논문 다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헬로윈 전략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미국의 헬로윈이 제가 알기로는 10월 30일인가 그러거든요. 네. 그때 사서 6개월 보유하고 팔아라라는 거고, 한 19세기부터 셀린 메인 고어웨이라는 말도 존재합니다. 5월에 팔고 나가라라는 말. 네, 그래서 뭐 제가 만든 거는 아니고요. 네. 원래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죠, 네, 옛날부터. 그걸 연결시켜가지고 11월부터 4월까지는 천국이고 네. 5월부터 10월까지는 지옥이다. 뭐 그렇죠. 네. 이런 이제 키워드를
책에 쓰셨죠? 네, 그렇죠. 11사 오시죠. 네, 이런 그 퀀tum 투자에 있어서 캘린더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네. 인식을 하고 계신데, 예.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미국 대선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11사 천국 50지옥이라는 이 키워드가 올해는 또 어떤 뷰 아래 좀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말이거든요. 네. 지옥인가요? 기본적으로 그 11사 천국 50지역보다 그 네. 미국 대통령 사이클 효과가 좀 더 셉니다. 왜냐면 그 사실 11사 천국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존재하는지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게 그 계속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정말 숨겨진 이유가 있는지 모르는데, 근데 이제 대통령 사이클 같은 경우는 왜 대통령 사이클대로 주식이 움직이는지 그거는 너무 명백하게 이유가 이제 보이잖아요. 사실. 정책 변화. 정책 변화도 있고 다시 대선에서 이기겠다는 그 욕망이 크죠, 사실은. 그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욕망.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로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긴 다음에 1, 2년 차에는 이제 그다지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더라도 국가에 필요한 좀 이제 터프한 정책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때 보통 주시장이 별로 안 좋아요, 1, 2년 차에. 근데 이제 3년 차부터는 내가 다음 대선이 이길 그거를 이제 궁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 4년 차는 주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아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걸 뭔가 그렇죠. 서비스 하는 거니까. 네, 맞아요. 그런- 그래서 대통령 네. 3년 차에 미국 주식이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오! 네, 그냥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냥. 네, 거의 없어요. 네. 작년이 3년 차였거든요. 네. 작년도 올랐죠, 당연히. 네. 네. 근데 뭐 미국장은 몇 년째 오르는 겁니까? 근데 그거를 한 100년 전부터 봐도 떨어진 게 거의 없어요, 3년 차는. 네. 아니, 네. 뭐 3년차 대통령 대선 이후에 3년차도 그렇겠지만 네. 미국장을 지금까지 보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장은 계속 강세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네, 중간에 뭐 그 뭐죠? 신용등급 강등 이슈 뭐 이런 것도 있긴 했지만 네.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그 이후에 또 그 고점을 넘기고 아. 사상 최고까지 왔잖아요. 근데 사실 뭐 거의 모든 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를 넘기기는 하고요, 사실. 근데 이제 미국장 같은 경우도 자세히 뜯다 보면은 네. 굉장히 오랫동안 안 먹히는 구간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인가? 그 구간은 완전히 흉보이고, 그다음에 그때 신흥국장이어서 그랬어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1966년부터 82년, 그 10년 동안에도 그냥 그때는 작살났어요, 미국장이. 그러니까 이제 원래 횡보처럼 보이는데 그 당시 인플레이션이 심해가지고 미국 주식이 실질적으로 엄청 떨어지는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물론 가장 센 거는 그 1929년부터 한 그 30년대 말까지 그 대공황 플러스 2차 세계대전 거기에. 그래서 보면은 미국장 같은 경우도 10년이나 15년 연속으로 수익이 안 나는 구간이 종종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네.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만간 다시 재미없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죠, 사실은. 네. 그럼 그 시기를 지금 진짜 올해 엔비디아 보시면서 네. 엔비디아가 언제 고점을 칠까 네. 그거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뭐 그러겠죠? 네, 네. 네, 예. 그게 결국에 네. 그러니까 미국장 그동안 장기 사이클의 끝이 아닐까? 이런 얘기도 그럴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2000년에 나스닥 버블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조만간 AI 버블이 피크를 칠 가능성이 꽤 있죠, 당연히. 네. 지금은 아직 피크를 쳤지 않았다고 보고요. 네. 네. 지금은 엔비디아의 퍼가 제가 이런 30대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네. 30대는 당연히 싼 거는 아니긴 하지만, 이제 엔비디아 영업이익률이나 성장률을 보여주면 뭐 그렇게 뭐 대단히 높은 거는 아니거든요, 사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그러니까 버블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모호하고 버블의 초기 단계이거든요, 맥시멈. 네, 초기부에는 중기와 또 이제 후기가 있죠. 네. 네. 그 지금은 아직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제 액면 분할도 했는데 네. 혹시 개인적으로 네. 강홍욱 작가님은 엔비디아 바인가요, 셀인가요, 홀든가요? 뭐 지금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하려고 하면 좀 바이일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전 아직 안 갖고 있지만. 네. 근데 왜 계속 미국 안 사고 있는 거지? 사람이 많은 것 같네, 사실. 아니 네. 올해 그 11사 천국 그 미국 얘기를 했지만 네네. 그 미국 대선에 그럼 영향에 따른 맞다. 그 얘기 안 끝냈구만. 우리장의 네. 여파는 어떤가요? 우리장. 일단, 우리장이 일단, 끝까지 설명하면은, 일단 이제 대선이 있는 해에는 5월, 10월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5월부터 10월도 좋다는 거죠. 왜냐면 11월이 일단 선거잖아요. 예. 그럼 바로 직전 6개월 동안이 이제 5월, 10월인데, 그때는 보통 미국장이 되게 좋아요. 그럼 지금 미국장이 좀 조정받아도 걱정할 이유는 없겠네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그것도 대통령 사이클을 보면은, 그게 그러니까 6월, 7월이 마지막으로 좀 살짝 약하고, 보통 7월 중순 말부터 달리기 시작해요, 미국 주식이.
네. 선거하는 해, 음. 대선하는 해. 네. 그래서 지금 좀 약해도 뭐 저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왜냐면은 주식시장이 선거하는 그때 약하면은 져요, 여당이. 예, 무조건 이겨야 돼요, 여당은. 예, 그래서 주식시장은 무조건 무스팅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와 주식시장이 좋아야지만 지들이 이겨요.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릴 수 없어요. 무조건 해줘야 돼요. 근데 아무리 주식이 불장이어도 네. 여당이 이기지 않고 야당이 이기는 결과가 나올 수도 아, 있겠죠? 그건 당연히 가능한데, 네. 근데 확실한 거는 주식시장의 경제가 안 좋으면 여당은 무조건 진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와 주식시장이 좋으면은 여당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경제와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무조건 진다.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수단 방법 가릴 때가 아닙니다. 무조건 다 갖다 부어야 돼요. 예. 오. 왜냐면은 지금 이제 여기 미국 경제 3인방이 있잖아요. 이제 바이든이라는 분이 계시고, 이제 옐런이라는 분이 계시고, 음. 파월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세 명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죠. 트럼프가 세터 잘린다. 오. 당연하잖아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은 바이든은 당연히 잘릴 거고, 그럼 옐런은 이쪽 장관이니까 잘릴 거고, 파월이 잘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네. 진짜 새로운 당에서, 그러니까 야당에서 네. 대통령이 되면은 변화가 크겠네요. 그렇죠. 내년에 미국장은 좀 부진할 수도 있나요? 보통은 근데 이런 식으로 대선 때 이제 많은 돈을 쏟아붓기 때문에 네. 보통은 그 다음 해에 망하지 않고 다다음 해에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대선 후 플러스 2년. 그러니까 중간 선거 있는 고해. 그때 많이 망해요. 네. 그렇죠. 그리고 한국으로 되돌아보면은, 그래서 올해 5월, 10월은 미국장이 이제 상당히 좋을 거라고 이제 보이는데, 네. 그래서 한국장이 크게 무너질 가능성은 좀 크지 않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네. 근데 보통 이제 미국장이 혜택을 받는 거는 미국에서 돈을 많이 쏟아 부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간접 혜택까지는 받는데, 직접적 혜택은 미국이 아무래도 이제 많이 받게 돼 있고, 이제 한국은 간접적 혜택이니까 미국보다 효과가 떨어지죠, 그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미국 대선의 간접적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국내 장내 업종이라고 하면 네. 뭐 북미 쪽에 요즘 매출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서 수출 모멘텀 나오는 쪽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요즘은 그냥 다 반도체랑 AI 관련된 그런 아니 것들이 들어가죠. 정책주? 네? 정책. 정책은 잘 몰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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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올해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아까 미국장은 7월 정도까지는 좀 주춤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국내장 같은 경우는 올해 남아있는 한 해 우상향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5월, 10월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진짜 별로 안 좋은 건데 미국이 그래도 좋기 때문에 이제 진짜 안 좋은 거에서 그냥 소소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보면 될 거예요. 저 한국 주식 없어요 지금. 네. 네. 전 소소한 시장에 투자하지 않아요. 네. 근데 미국도 없으시고 미국 있어요. 미국 있어요. 미국 많아요. 엔비디아가 없으시고 엔비디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QQQ라는 ETF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 엔비디아가 조금 들어가 있긴 하지만 네. 제가 직접 사진 않았어요. 네,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네. 내가 왜 그걸 안 샀을지. 네. 그럼 주식은 지금 미국만 갖고 계시는 그렇죠. 근데 상황? 한국은 지금 없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참고로 한국은 또 되게 묘하게 11사 천국 이제 50지역도 있는데 네. 또 이제 홀수 천국 짝수 지역이 있어요. 어, IMF 후부터 한국에서 홀수에 주식이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근데 짝수에는 계속 작살나요. 네. 올해는 짝수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를 감안해가지고 저는 한국 주식 다 없애버렸죠. 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지금 기사에 뭐 한국 주식 손절하고 미국장 간다. 네. 네. 자본 이민 선택한다. 네네. 엔비디아 사겠다. 이런 거 예, 예. 요즘 기사 많이 나오는데 네. 예, 그런 분들 조금 더 시세가 더 연장이 돼서 내년까지는 미국장이 충분히 좋을 수 있다. 라는 전망 아래 한번 좀 보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그쵸, 걱정할 필요 네. 없겠네요. 엔비디아 사신 분들. 근데 네. 또 이제, 2009년부터 지금 15년 정도 미국 주식이 계속 우상향했거든요. 예. 코로나 그때만 살짝 빼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모으면은 그냥 미국 주식에 무조건 그냥 적립식 투자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 그거는 위험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년까지는 엔비디아도 그렇고 미국도 좋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런 모멘텀이나 사이클이 이제 중요한데, 장기 투자할 때는 밸류에이션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제 미국 주식이 비싸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10년, 20년 장기 투자할 때가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거를 사람들 혼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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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나가는 미국장에서 지금 시가총액 1위 싸움이 치열합니다. 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네. 이 세 기업 가운데 누가 과연 왕좌를 차지할 것인가?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10년 후를 내다봐 달라고 제가 질문 드렸거든요. 네. 10년 후에 시총 1위가 누가 될까요? 이 셋 중에 나올까요? 아니면 다른 기업일까요? 아니 저는 솔직히 제가 좀 10일 후에 점심을 뭐 먹을지도 모르겠는데 10년 후를 어떻게 감히 예측해야 될지 정말 이제 좀 민망합니다. 그럼 네. 5년 후로 할까요? 아니 저는 사실 일부러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제 GPU를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이제 AI 전문가들은 이제 하는 소리가 사실 지금 여기 이제 좀 낭비가 좀 되게 크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일면 이제, 챗GPT 같은 경우도 그게 한 파라미터가 한 1,800억 개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를 이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제 그런 게 상용화되면은 이제 GPU가 그만큼 많이 필요가 없어지겠죠. 예, 그럼 그러면은 뭘로 바뀔까요? 네? 뭘로 바뀔까요? 그러니까 그때도 바뀌는 건 CPU, 아니죠. GPU를 쓰기는 쓰는데 아. 그 지금처럼 그렇게 많은 양이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이제 네. 그때가 이제 엔비디아가 꺾일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고 아. 그래서 저는 얘는 10년은 안 봐줄 것 같아요. 저는. 네. 오. 네, 예, 왜냐면은 그 GPU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러면 예. 애플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그래도 구글 어떨까요? 구글? 예, 걔네들이 사실 원천 기술 다 갖고 있는데 사실 그거 아시죠? 챗GPT 기술도 원래는 구글이 다 만든 거. 트랜스포머 이런 거. 예. 오. 근데 지금 걔네들은 그거를 좀 버리고 좀 딴 거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어떤 거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트랜스포머 기술이 너무 좀 비효율적이고 이제 한마디로 GPU를 너무 많이 쓰고 쓸데없이 파라미터가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딴 거 좀 연구하고 있어요. 그쪽들은 그쪽 딥마인드 뭐 이런 쪽.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쪽으로 다시 넘어갈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네. 그렇게 네. 되면은 다시 그러니까 또- 엔비디아는 저는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AI 기술이 좀 획기적으로 효율화가 이루어지면은 이제 그만큼 GPU가 필요가 없거든요. 물론 당연히 그래도 엔비디아는 쓰인 기업이긴 하겠지만 그만큼 GPU가 필요 없으면은 이제 그만큼 아파리겠죠. 그럼 이 꺾이면은 주가가 날아가겠죠. 네. 아니 주가가 이제 떨어지겠죠. 네. 근데 네. 엔비디아는 진짜 네. 근데 그게 뭐 내일 모레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네. 참고하세요. 네. 참고하세요. 네. 근데 아니 네. 엔비디아는 진짜 무슨 회사의 뭐 기운이 네. 엄청난 건지 네. 게임부터 시작해서 비트코인 끝날 것 같으니까 또 이렇게 AI 혁명.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또 맞아요. 그 네. 뒤에는 또 네. 뭐가 있을지는 또 모르는 거고요. 그렇죠, 네네. 네. 음. 참 알 수 없는 미래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긴 합니다만 네. 이 세 개 기업이 아니라 또 다른 기업에서 시총 1위 자리를 잡으러 오는 네.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 AI 기술이 좀 더 효율화됐을 때 그 또 기회를 차지하는 기업이 또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맞아요. 그 애플 같은 네. 경우도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제 돌아가신 후에 소위 이제 그 혁신, 왜 그들이 앞서가는 그 엣지 그런 거보다는 이제 좀 이제 주주들한테 좀 잘 보이는,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벌고 효율을 할까 이쪽으로 좀 이제 회사가 좀 넘어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이 애플 그렇게 칭찬했는데 올해는 조용히 이제 좀 포지션을 줄이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런 데서 좀 느끼는 바가 좀 있었고요. 많이 줄이진 않으셨죠? 예, 그렇죠. 많이 줄이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줄였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좀 있죠. 그걸 100조 버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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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퀀트 투자에 대해서 그 이름 자체로도 너무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정의를 그렇죠. 알아볼까요? 그래서 질문을 그래서 이제 그 단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 딱 들어오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려고 하거든요, 여기.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쵸. 나는 학교에서도 수학을 못했는데 지금 내가 어른돼서 이거 하고 있어가 다 도망가시거든요.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거보다는 그 레시피 투자가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폰트 투자보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내가 저 요리 실제로 못하거든요. 이제 하나도 못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제 식당을 차리라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제 어떤 호텔 주방장을 고용해가지고 이 양반과 맛집 투어를 쫙 이렇게 다닐 겁니다. 맛집 투어를 다니면은 이제 그 호텔 주방장 정도 되면 레시피를 거의 다 뽑아줄 수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맛만 보고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네. 그 호텔 셰프인데. 네. 그럼 이제 그거를 뽑아가지고 그 맛집과 좀 먼 곳으로 가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혹할 만한 가구나 이제 이쁜 인스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인테리어를 설치해 놓고 내가 뽑아 먹은 그 레시피를 가지고 음식을 만든 다음에 블로거들한테 막 이제 메일을 보내겠죠. 공장 들어보세요. 맛있습니다. 하겠죠. 그럼 제가 보기에는 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렇게. 자, 근데 그 요리만 레시피가 있는 게 아니라 투자도 레시피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화가 다 되어 있어요. 뭐 언제 뭘 사야 되고 뭘 팔아야 되고 이게 다 나오는데 이제 그런 레시피를 연구하고 그 레시피대로만 투자하는 것이 퀀트 투자인 거죠. 근데 이게 이 투자 레시피는 좋은 게 이제 뭐냐 하면은 한 레시피가 나와 있으면은 내가 이 레시피로 그대로 투자했으면은
과거에 얼마를 벌 수 있는지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다 나와 있고. 네. 네. 물론 과거와 미래가 다를 수 있는데 그 제가 지금 20년 동안 투자를 하는데 보통 과거 미래는 비슷하더라고요. 안 바뀌어요. 기본적으로. 그 과거에 먹혔던 그 전략들이 미래에서도 그대로 먹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냐면 사실 뭐 요리로 이제 해봐도 이제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는 파스타가 있는데 그 레시피가 5년 10년을 안 먹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먹히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펀드 투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네. 레시피를 짜고 그 레시피를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검증을 해가지고 이게 과거에 먹히나 안 먹히나 보고 결과가 잘 나오면은 그 레시피 그대로 투자하는 게 펀드 투자예요. 이게 장점은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을 많이 배제할 수 있다. 네. 투자할 때 참고하는 그 논문이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문을 찾아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투자에 좀 참고할 수 있는 논문을 알아볼 수 있을지 작가님은 어떤 과정을 거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사실 몇 개 유명한 논문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읽으면 거기 주석에 또 새로운 논문 나오고 하는 건데 어차피 안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런 거 정리되어 있는 책들이 다 있거든요. 그냥 그런 뭐 저도 많이 했어. 책 있어요? 저는 뭐 9권 썼으니까. 예, 당연히. 네네네. 그렇죠. 이제 그 책 안에도 논문 참고하신 거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쵸 이제 그 초창기 책에는 썼고 그 네. 후에는 안 썼죠. 어차피 안 보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그 논문을 직접 읽는 것보다는 그거 네. 정리해가지고 책 쓴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읽는 것이 이제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논문 내용들이 뭐 대충 이제 무엇인가 뭐 예를 들면 뭐 자산 배분 논문 같은 것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주식과 채권과 금을 섞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그런 거를 하는 것도 있고 그 자산 배분에다가 마켓 타이밍을 더한 논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산 배분을 하되 뭐 예를 들면은 그 우리가 이제 최근 1년 동안은 오른 자산만 투자하고 그렇지 않은 자산은 빼고 그건 일시적으로 현금으로 가져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문을 쓰신 분들도 이제 많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개별주 내에서 이제 어떤 요소가 개별주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걸 연구한 논문들도 굉장히 많죠. 뭐 이런 거죠. 이제 퍼가 낮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실제로 좋았는가 안 좋았는가 또는 뭐 소형주 대형주 어디가 수익이 높은가 또는 뭐 최근 1년 동안에 가파르게 오른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반대로 1년 동안 떨어진 주식에 투자하는 게 좋은가 그 1년 구간을 한 달로 바꾸면 어떤가 이런 게 논문이 다 나와 있죠. 수천 개가 있죠. 네. 계속 나오고 있죠. 계속 나오고 있고 네. 근데 이미 정설은 다 이미 정해져 있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뭐 정설은 사실 이런 거예요. 저평가된 기업이 보통 고평가된 기업보다 수익이 높다. 거기서 저평가의 기준은 퍼나 PBR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모멘텀,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오른 주식이 계속 가더라. 최근에 많이 떨어진 주식은 계속 떨어지더라. 뭐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그 정설을 알려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퀄리티, 그러니까 이제 ROE 같은 이제 퀄리티 지표들이 높은 기업들이 주가 수익도 좋더라. 뭐 이런 거. 네. 그렇죠. 저 또는 이제 펀드에도 퀄리티 있어요. 어떤 거요? 퀄리티 주식 투자하는 펀드 있다고요. 그죠. 그거 우량주라고 많이 하죠, 사실. 네. 근데 이제, 그럼 이제 펀드 투자자들은, 그러면 그 우량주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그런 걸 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보는 지표는 뭐, ROE라든지, ROE와 비슷한 뭐, GPA라는 지표도 뭐 있고, 그리고 뭐, 주가나 또는 수익의 변동성, 뭐 이런 거를 보는 경우도 있고, 뭐, 베이타라는 지표를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기업의 우량성을 평가하는 지표들이 한 10몇 개가 있어요. 이제, 또는 뭐, R&D를 투자를 많이 한다든가 아니냐, 뭐 이런 것도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지표들이 우수한 기업에 실제로 투자했을 경우에는 돈이 잘 벌렸는가 안 벌렸는가 이런 거를 분석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논문을 직접 찾아보시려면 아까 얘기해 주신 그 2개 논문 정도는 공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네. 가장 이제 유명한 논문이 아마 모멘텀 논문인 것 같고요. 네. 그게 이제 제가데슈와 티트만이라는 이제 두 교수가 쓴 논문인데 그게 93년 논문 그거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가치 쪽에서는 이제 그 파마와 프렌치가 쓴 92년짜리 논문이 있는데 이제 그 파마라는 분은 나중에 노벨상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네. 네. 이런 식으로 네. 뭐 그렇게 찾아보는 거죠. 찾아보면 네.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근데 어차피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제 정리된 책 읽으면 돼요. 정리를 네. 진짜 잘하시거든요. 네. 책에 보면은 단순하게 심플하게 잘 설명을 근데 해두셨더라고요. 물론 제 책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네. 한 책도 많이 있죠 당연히. 네. 그래서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에 네.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 만에 도래한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이 바로 올해인데요. 네. 4월부터 반감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근데 비트코인이 1억을 노리다가 네. 안착을 노리다가 결국에 좀 주춤하더니 9천만 원, 우리 돈 기준으로 9천만 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 이 선도 약간 놓치는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 한 8,700까지 떨어졌죠. 그죠? 네, 예. 그리고 마침 이렇게 이격도를 줄이다 보니까
또 121선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와버린 거죠. 네. 예. 보니까 작가님이 유튜브 채널에 비트코인 다 팔았다 이거 내셔가지고 저도 예. 보니까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지금은 팔았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랠리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어느 시점에는 또 다시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뷰를 알아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되었습니다. 네. 근데 그건 이제 뭐냐 하면은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법정 화폐는 거의 다 쓰레기고 결국은 모든 것이 비트코인의 수렴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의 말이거든요. 그럼 너 왜 팔았냐라고 그게 다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이제 없는데. 일단 뷰는 네. 확실히 얘기해 주셨어요. 이분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포인트를 뭐냐면은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에서 10배, 100배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오르는데. 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냥 1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만 투자를 해도 그 10배, 100배는 다 먹을 수 있다. 그 대신 스트레스는 훨씬 적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네. 이 강원국 작가는 121선 얘기하시고 네. 또 신민천 작가님 예, 예. 101선 얘기하셨죠. 사실 그게 거의 그거거든요. 그게 120일, 120일, 그거긴 한데. 네, 네. 비슷해요. 큰 차이 그러니까 없어요. 네. 예. 21 조금 더 빨리 사이거죠. 들어가냐, 조금 더 빨리 들어가냐, 늦게 나오냐, 그 차이인데요. 그러니까 네, 그게 네. 100일, 120일 하면 3개월 정도잖아요. 3개월 그렇죠. 네네. 3, 4개월? 3, 4개월? 3, 4개월의 그 추세를 보고 네. 들어왔다가 또 후퇴했다가. 네. 어. 그 진짜 실제로 한번 비트코인 차트 한번 열어보시고 거기 120일 이동평균선 그려보면요. 네. 이제 그 위에서만 투자했으면은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었고 그 아래에서 투자했으면 지옥을 맛볼 수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딱 보면은. 그래서 저는 진짜 비트코인이 여기서 10배, 100배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근데 121선 안착하면 다시 사시는 거예요? 네, 그죠. 네. 예, 그런데 진짜 그 위에서만 투자를 해도 그 10배, 100배 다 먹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밑에 50%, 70%, 80% 떨어지는 그 구간 다 피해가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다 먹고 그 대신에 이제 밑에 하락은 피해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121선을 중요시 봅니다. 아, 물론 100일선이 나쁜 거 아니고 100일선이나 121선이 거기서 거기라고 봅니다, 그냥 저는. 네. 예. 자, 아까 비트코인 100배, 10배, 100배 갈 수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 비트코인 반감기가 정말 많은 기대를 받았던 게 현물 ETF 승인 때문이잖아요. 네. 기관 쪽에서 포트폴리오로 이런 비트코인 같은 이 가상자산을 담기 시작했다. 예. 그리고 이 담는 것이 이제 초반에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담았기 때문에 네. 들어오는 자금의 유입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예. 네, 그런 흐름이 좀 주춤하더라도 앞으로 이건 추세라고 보실까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할 때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지금 사실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금 같은 경우는 그냥 100% 확률로 이제 가치를 잃을 것이고, 네. 예, 사실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 국채를 사실 이제 많이 샀는데, 특히 2022년에 국채가 한번 깨지고,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뭐가 좀 안 잡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국채가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을지 좀 심하게 좀 의문이 생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주식으로 이제 돈이 많이 몰리는 건데, 주식은 근데 늘 리스키하잖아요. 왜냐면 지금 반짝거리는 기업이 5년, 10년을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이제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기업의 네. 흥망성쇠를 우리가 예상하기 힘들죠. 네, 진짜 한번 최근 100년 동안에 시가총액 한번 보면은 진짜 한 10년, 20년 지나면은 남아있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톱 10, 톱 20에. 다 그래서 날아가. 아까 네. 10년 후를 예상해달라고 질문 드린 것도 사실 그것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어리석어서 답변을 못해요. 저는 여름 후에 뭐 먹을지도 모르는데. 네, 제가 삼겹살을 먹었지, 지금 소고기를 먹었지, 그것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10년 후에 시가총액을 예측하겠냐, 지금.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비트코인 이제 그거는 확실히 하나 있죠. 이제 희소성이 있다. 희소성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 그게 엄청난 사실 자산이거든요. 네. 첫 번째 희소성, 네. 그다음에 국경을 국경을 넘을 넘나들 수 수 있다. 있는 예, 자산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제 국가의 몰수를 피할 수 있다. 용의 크죠. 예. 국경에 국가의 몰수를 피할 수 있다. 국가의 몰수. 예. 그러면은 뺏기지 않는다는 건데 그렇죠. 네. 나중에 뭐 세금은 생기겠죠? 그것도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가장 위력을 발휘하는 거는 요즘 이제 지정학적 위기가 계속 이제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러우 전쟁도 그렇고, 팔레스티나 이스라엘 전쟁도 그렇고, 지금 갑자기 무슨 북한과 러시아도 합쳐가지고 한다는 것 같은데. 예, 그쵸. 그거 보고 어떠셨어요? 그 네? 뉴스 보고. 아, 무기 대주고. 푸틴이 정말 아주 낮게 떨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어떻게 저런 떨어진이랑 같이, 경상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죠. 네. 저는 하찮은 애들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건 그렇고, 또 어쨌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의 사이도 전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네. 근데 그러면은, 이제 뭔가, 이제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
사실 일개 국민이 본인의 그 자산을 이제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면 이제 비상사태는 보통 국가가 다 뺏어가거든요. 이게 왜냐면 지금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다 내놔, 우리 전쟁해야 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사실 지킬 수 있는 건 비트코인밖에 없거든요. 비트코인 또는 그 암호화폐들밖에.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좀 그 불확실성이 커지는 이런 시기에 사실 비트코인이 위력을 발휘하죠. 사실. 네. 그리고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요. 왜냐면 공급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엄청난 그 자산이죠. 네. 그럼 그 안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진 않지만 우리가 기존에 쓰는 화폐에서 인플레이션은 계속 발생하잖아요. 네, 100% 확률로. 네. 네, 100% 그쵸. 네. 확률로. 그렇다 보면은 그 어떤 자산의 가치는 일부 어떤 자산 같은 경우는 가만히만 있어도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런 효과를 이 비트코인도 받을 수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좀 크죠.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 중간에 뭐 20, 30%, 50% 추렁추렁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그런 이유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사실 이제 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의 이론적인 아버지가 이제 사이피딘 아모스라는 분이에요. 이제 그분이 더 비트코인 스탠다드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비트코인 책을 쓰셨는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셨죠. 야, 지금 이제 새로 엄청난 기능을 가진 핸드폰이 나왔다. 별로 비싸지도 않아. 근데 지금 이 핸드폰의 시장 점유율이 0.5%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그 누가 봐도 얘 시장 점유율이 커질 거라고 베팅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냐? 라고 말을 했는데 이분이 근데 왜 0.5%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그 글로벌 현금 시장이 300조 달러 정도 가치가 있대요. 네. 이제 100조 달러가 현금이고 100조 달러가 예금이고 100조 달러가 국채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합치면 300조인데 근데 지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1.3조 달러, 0.5%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이 현금, 예금 그리고 국채보다 더 이제 우수한 자산인데 그럼 이쪽으로 돈이 좀 쏠려가지고 얘 시장 점유율이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게 그 사람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00%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면 지금 시장 점유율이 0.5%인데 이게 뭐 3%, 5%, 10%, 20%까지 가는 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금은 어느 정도예요? 금. 금이요. 네. 금이 지금 이제 시가총액 17조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한 12배? 뭐 13배? 그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그래서 그 두 개의 자산을 비교도 해봤죠. 금과 비트코인. 근데 사실 그 한 8개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은 금이 비트코인만 나온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래된 역사. 보편성. 왜냐면 이제 그 한 3,000년 전에도 그 3,000년 전 오랑캐 야만족들도 금은 돈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여기 보면은 로마인 이야기 같은 거 나오면은 네. 거기 이제 그 그 9권 10호까지는 로마 제국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11권부터 15호까지 망하거든요. 로마 제국이. 그럼 맨날 게르만 애들이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퍽 한 다음에 야 금 내놔 금 하면 이제 로마인에 항상 갖다 주고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거기. 저 야만인들은 당시에 글도 못 썼지만 금은 정말 있구나 이런 거 알 수가 있거든요. 그 한마디로 이제 인간의 무의식 거의 뭐 무의식 잠재 안에 뭐라고냐 우리 잠재 의식 안에는 금이 돈이라는 게 박혀 있어요. 그거는 절대로 무시를 못 하는데 그거 말고는 모든 것이 비트코인이 금보다 나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예를 들면은 이제 금은 그 국가가 뺏어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는 이 말씀은 네. 그럼 우리의 잠재의식 안에는 네. 비트코인이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물론 그게 이제 통화적으로 가치가 있냐 이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돈 이꼴 자산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거는 아직 우리의 무의식에는 형성되지 않았죠. 아니 더 네. 나았다면서요 금보다 더 낫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쵸. 근데 그럼 이제, 그걸 탑재해야 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되는 거군요. 네. 네. 그쵸. 근데 아직은 이제 우리가 네. 이제 그 사람들 1,000명을 물어봐가지고, 비트코인이 돈입니까? 하면은 한 900명? 에? 할 거거든요, 근데. 그때가 기회 아닌가요? 네?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근데 한 면은 금이 비트코인이 훨씬 나아요. 아마도 몇천 년 전부터 벌써 우리 무의식 안에는 이게 가치가 있고 돈이다라는 네. 게 인정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비트코인 나머지는 다 좋아요. 첫 번째, 비트코인은 압수가 불가능하고 금은 가능하다. 그게 하나 있고, 국경을 넘기가 좋고, 한마디로 이제 공간을 초월한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확실히 이제 좋은 거고요. 그리고 쪼개 나누기도 쉽다. 그런 게 있고, 이제 금덩어리 쪼개 나누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위조하는 것 같은 경우도 한 몇천 년 전부터 로마 황제들도 금에다가 불순물 넣어가지고 막 이제 부풀려서 팔고 막 그랬거든요. 비트코인은 그거 이제 불가능하고, 네. 그리고, 그쵸. 그런 식으로 봐가지고 보면은,
그리고 희소성 같은 경우도 지금 금액 인플레이션이 한 1.5% 정도인데 지금 이제 4차 반감기 후에 비트코인 인플레이션이 0.8% 떨어졌죠. 네. 희소성도 지금 사실 비트코인이 금을 앞서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현금, 예금, 채권 규모를 설명해 주셨는데 300조. 네. 네. 근데 이 현금, 예금 같은 경우는 사실 가만히 있으면 마이너스 되는 그렇죠, 그렇죠. 자산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것이 사실 우리 구매력을 유지하고 그리고 부자가 되는 그렇죠. 우선 구매력을 유지하고 나서 그렇죠. 그리고 부자가 되는 그 과정이 이제 그런 이제 마이너스 되는 물가로부터 깎이는 이러한 자산들을 좀 가치 있는 곳으로 에셋 파킹을 해두는 자산을 딱 주차시켜두는 그런 행위인데 그 가운데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더 유망하게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두 가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하나는 희소성 또 하나는 국경 넘을 수 있는 거. 네. 네. 그러니까 국경을 넘을 수 있는 그 편리함. 편리함도 그렇고 사실 네. 이제 약탈당하기 어려운 자산 그게 커요 사실은. 사실 우리가 지금 한 6.25년이 53년에 끝났으니까 네. 지금 80년 동안 되게 평화롭게 살고 있잖아요. 사실 한반도에서.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좀 예외적인 일이잖아요. 왜냐면 이건 이렇게 80년 동안 평화가 있었던 거는 지금이 사실 처음이잖아요. 그전에는 맨날 무슨 오랑캐가 쳐들어왔잖아요. 일본이 쳐들어오고 만주가 쳐들어오고 뭐 중국이 쳐들어오고 몽고가 쳐들어오고 이랬는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평화로울 때는 그 내 자산을 파킹하는 게 예를 들면 부동산이나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가능해요. 근데 이제 평화롭지 않을 때는 그런 것들이 별로 도움이 많이 안 되죠, 사실은. 네. 근데 지금 그래서- 세상이 좀 점점 좀 덜 평화로운 쪽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아니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본 리스트가 뭐가 있냐면 네. 순위였어요. 순위. 예. 랭킹인데 부자들이 가장 많이 빠져나간 나라. 빠져나간다. 네. 1위는 당연히 중국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하면서 쭉 나오더라고요. 한국 우리도 중에? 10위권 내. 10위권 네. 네, 네. 우리도 한 중간 정도 하더라고요. 빠져나갔다라는 거는 네. 이제 돈을 싸매고 딴 데로 갔다는 거죠. 그쵸? 네, 네. 그쵸? 네. 뭐 이민을 가든 그렇죠. 뭐 네. 뭘 하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네, 요즘 뭐 하여튼 뭐 이래저래 네. 탈세계화로 인해서 네. 굉장히 뭐 좀 불안한 마음도 있긴 한데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달랠 수 있는 어떤 투자법에 대해서도 좀 알 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자산 배분이죠. 네. 자산 배분 효과도 큰 자산 아닌가요? 그러니까 기관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코인 말씀하시는 거죠? 코인이죠. 그쵸.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 외환보유고 같은 경우 봐도 이제 금이 100톤밖에 없어요. 이러면 이제 지금 미국이 제가 알기로는 9,000톤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 그냥 웬만한 쪼무레기 유럽 국가들도 한국보다 훨씬 많아요. 금 같은 게. 근데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 또는 이제 그런 선진국 국채로 파킹을 해놨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사실 이제 가치를 계속 잃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외환보유고 같은 경우도 좀 이제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식으로 이제 다각화를 하는 것이 당연히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게 사실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미국에서 몇몇 주정부, 그리고 이제 개도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비트코인으로 이미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이제 그게 사실 그래 저게 지금 오르고 이건 떨어지네 해가지고 야 그러면 우리 자산이 뭐 100이면은 당연히 100원 전체를 비트코인에 갖다 받는 건 미친 짓이겠지만 뭐 그래도 1%, 2%, 3%는 와이넛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기관들이 더 늘어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 자산 배분 차원에서. 단순한 네. 분산 효과가 아니라 주식이랑 비교를 했을 때 그 관계성에서 네. 서로 같이 가나요? 따로 가나요? 그게 이제 2018년 전에는 따로 가다가 그 후부터는 한때로 좀 같이 가다가 작년부터 다시 벌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산 배분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게. 네. 주식과 따로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네, 완전히 반대로 가는 자산 있나요? 코인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코인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자산. 재밌는 거는 한국 주식과 비트코인의 상관성이 낮은 편입니다. 네. 네.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가 있겠네요.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네. 비트코인에 대해서 맥시멀리스트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했지만 분명히 이분도 리스크를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네.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요? 리스크요. 네. 코인 같은 경우는 추세를 한번 잘못하면은 또 아주 크게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리스크이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121선 하향 돌파할 때 빠져나간 겁니다. 네. 왜냐면 이게 한 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30%, 50%, 70%, 80% 떨어질 수 있고 지금까지는 그 후에도 몇 년 지나면 다시 늘 반등하기는 했는데 네. 내가 그 고통을 왜 참고 사냐 이거죠. 네. 그거 빠져 나가시면 되는데. 네. 맞아요. 네. 아니, 이게 그걸 내가 좀 하고 있어요. 네. 네.
정말 네. 매달, 매년 예. 투자 수익률을 아주 진지하게 계산하시죠? 네? 아니, 별로 크게 오늘 내가 열심히 하지 잘했나? 않아요. 네. 올해는 내가 잘했나? 네. 이걸 혼자 이제 계산하시고 그럼 계산 안 해도 다 알죠, 그냥. 스스로 칭찬하고 오늘 좀 올해는 못한 것 같아 이런 거 반성도 하시고. 근데 늘 못하긴 하지만, 네, 그렇죠. 아유, 네. 그래요. 계속 그래도 늘어나고 계시잖아요. 늘어나긴 하는데, 그래도 늘 못하죠. 네, 늘. 더 많이 수익 볼 걸 놓쳤다 이거 당연하죠. 생각하시는 네네. 거죠. 그렇죠. 작년에도 네. 제가 에이코프로도 안 샀고, 올해 또 엔비디아 안 샀고, 그냥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예. 뭐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네. 그 비트코인 그러니까 네. 아니 한 번 하락하면은 크게 하락하는 변동성이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말 100일선, 121선을 생명선처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 제가 오늘 본 기사인데 네. 10년 동안 네. 매달 비트코인을 14만 원치 샀더니 네. 딱 14만 원이에요. 잠깐만. 10년 전부터라고 했죠? 예. 그러면은 원금이 14, 그럼 200만 원 곱하기, 그럼 이거 한 2천만 원 넣으셨을 거고, 네. 그게 한 10억 넘으시죠? 뭐 지금. 10억. 맞네, 그러면. 오케이, 10억. 9.6억. 오케이. 거의 많네. 네. 예. 앞으로도 이게 가능한가요? 이 정도 상승률은 불가능하겠죠. 어. 왜냐면 지금 벌써 1조까지는 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상승률이 좀 더뎌지겠지만, 근데 이 전략이 나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 네, 그럼 나쁜 거 하지 금액을 좀 않아요. 네. 높여가지고 10년 네. 넘으면 되지. 네? 금액을 좀 높여서 그리고 저 같으면은 네. 121선 이하면은 그냥 14만 원을 딴 데 적금해 놔가지고 120 넘을 때 다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네. 네. 그게 좀 낫죠. 네. 적립식으로 해도 네. 121선 지키는 전략이 더 유리하다는 당연하죠. 말씀. 훨씬 낫죠. 그럼 저기 10억이 아니라 50억이 되겠죠. 당연히. 네. 당연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거 알았어요. 네. 지금. 네. 그래서 그 14만 원은 계속 정리를 네. 해놓되, 지금 120에서 아니면은, 내 은행 기준에 파킹을 해놓고, 네. 120 넘어가면 그때 모아놨던 거를 다 같이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네. 그리고 120에서 밑으로 떨어지면은 다 다시 팔고, 은행 기준에 파킹하고 있다가, 14만 원씩 계속 이렇게 넣고 있다가, 이제 다시 120 넘어오면 다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럼 되죠. 네네. 네. 좋은 거 알았어요. 네. 매월 한 번 그렇게 하면 되죠. 네. 네. 아니, 왜냐면, 근데 이 사람은 왜 14만 원을 했대? 140으로 하지, 그냥. 그럼 100억이 되는데. 그냥 상징적으로 10억 하긴, 얘기하는 거죠. 10억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맞췄구만, 10만 원으로. 100억인 거죠. 그래서, 네. 100억이죠. 140만 원이면 100억 하긴 한 달에 140 적금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으니까. 그렇네요. 18년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4억 했구나.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네. 야,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 14만 원 매달 불입하는, 저는 사실 제가 적립식 투자를 하거든요. 예. 펀드, 바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네, 펀드. 네. 예. 해외 비과세 펀드를 네. 제가 10년 동안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투자한 지 지금 한 7년 됐어요. 네. 네. 바보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비과세는 아니, 좋은데.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혹시 수익이 있나요, 오늘? 당연하죠. 수익. 수익 났죠, 당연히. 많이 났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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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쯤 났을 것 같으신데요? 수익이요? 네. 그러니까 해외면 미국이요? 미국도 있죠, 당연히. 그럼 좀 많이 났겠네요, 보면. 네. 얼마 정도? 7년 투자했는데 수익률. 글쎄요? 한 7, 80%? 그거보다 좀 낮아요. 그럼 50? 네네. 예. 하고 있는데 예. 적립식 투자에 관심 많아가지고 예. 비트코인도 한번 좀 어떻게 해볼까 네. 적립식으로 예. 10년 동안 네. 그냥 묻어버리는 거죠. 그쵸. 네. 네. 근데 120에서 아래에 팔았다고. 오케이. 다시 좋은 거 들어갔다가. 알았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포트폴리오를 심플하게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네. 자산 배분, 펀드 투자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라고 보시더라고요. 자산 배분이 앞으로 더 중요할 거다. 네네. 예. 네. 당연히 중요해질 것 같고, 예. 사실 언제까지 그 미신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거. 예, 어느 정도 이제 좀 검증한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와야죠, 이게. 예, 그쵸. 저는, 예, 그게 점점 이루어질 거라고 이제 봅니다. 네. 우리나라의 투자 문화가 앞으로 쿼트로 갈 것이다. 이렇게 사실 그럴 수 없잖아요. 예상하시는 네, 갈 수 있죠. 네. 그쵸. 네. 그쵸. 옛날에 사람들이 이제 기우제를 하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다 이제 언젠가 이제 과학으로 이제 오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게 금융 쪽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어요. 금융은 아직도 기우제, 미신, 이런 걸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예, 좀 이제 검증된 네. 방법으로 넘어와야죠, 이제. 네, 과학적으로. 네. 기도 매매. 네? 떨어질 기도 때마다 기도하고. 그렇죠. 네. 네. 예. 기도해 보신 적 없으세요? 주가가 하락해서? 네. 없습니다. 네. 네. 포트폴리오를 심플하게 구성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심플할 수 있는 방법. 네.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사실 그 최대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손실을, 데미지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이제 훌륭한 방법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분산이 뭐냐고 하면은, 그럼 뭐 주식 5개, 10개 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텐데, 그거는 이제 분산이 안 돼요. 왜냐면은 주시장이 빠지면 10개가 다 같이 나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자산군 분산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산군이라는 건 여기서 이제 주식, 채권, 금, 네, 그리고 이제 코인까지도 이제 포함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현금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자산이 많으면은 이제 내 자산 배분에 부동산도 껴넣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대부분 사람들은 불가능하죠. 왜냐면 이게 단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네, 요즘 같은 경우는 네, 정말 핵심지의 부동산이 아니면 예, 부동산에 돈을 깔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낭비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근데 뭐 사실 물론 거기에 안정이 있죠. 네, 가족이 있으시면은 내 네. 집에서 사는 게 제일 마음 편한 거는 당연히 맞지만, 아, 그쵸, 그쵸. 네. 네. 근데 사실 최근 100년, 150년을 봐도 그냥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의 수익률이 주식과 그냥 비슷하거든요, 사실. 네. 주식이 더 높지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건 편견이에요. 네. 그냥 사실 이제 주식과 부동산을 비교해 보면은 이제 뭐 수익률은 얼추 비슷하고 그 주식의 변동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의 그 리스크 조정 수익률이 더 높아요. 네, 그것도 스터디가 다 있어요. 뭐 19세기 한 중반부터 지금까지 한 15개, 20개 국가의 수익률을 다 분석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나왔어요. 수익률은 비슷한데 리스크가 부동산 훨씬 더 적기 때문에 부동산이 윈너 이렇게 나왔죠, 결국은. 네. 네. 그래서 뭐 사실 그게 뭐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사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물론 이제 그 한국에서 이제 그 중소지방 도시 거기서 사람들이 쫙쫙 이제 빠지면은 그것까지 잘 모르겠는데, 네,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예, 자산들로 네. 구성을 해서 네, 포트폴리오 그리고, 그 구성하면 다음에 된다. 이제, 국가 분산도 중요하죠. 이제, 음, 한국이 전부를 올바가는 건 이제 별로 그다지 스마트한 방법은, 아니고, 음. 이제 그 한국은 그래도 이제 개도국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선진국이 미국으로 이제 분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일본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사실은. 미국 고점 잡을까 봐 걱정하시는 그죠. 분들한테 그러니까 보고 이제, 싶으신 말씀. 그거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 이제 10년, 15년, 20년 장기 투자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이제 봅니다. 네.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10년 투자를 하면은 거기서 중요한 지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밸류에이션. 네. 성장률, 미래, 그 국가의 뭐 성장 이런 것도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요. 오로지 밸류에이션만 그 장기 수익률을 예측해 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문제는 미국의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또 네. 언젠가는 이제 미국으로 대표되는 신흥국 미국으로 대표되는 선진국 내에서도 미국이 독주를 했는데 네. 언젠가는 또 다른 선진국이라든지 혹은 신흥국 장세가 또 올 수 있는 거죠. 신흥국 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제 네. 선진국은 이제 그것도 그래프가 있거든요. 선진국 대 신흥국 그래프. 보통 그게 10에서 15년 텀으로 움직여요. 10에서 15년 동안에 한쪽이 앞서 나갔다가 그럼 이제 밸류에이션 차이가 너무 벌어지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이제 싼 쪽에서 캐치업을 해가지고 이쪽이 또 10년, 15년 가다가 그럼 또 둘의 밸류에이션이 또 비슷해지거든요. 또는 오히려 신흥국이 더 비싸질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면은 다시 바뀌어가지고 선진국이 독주를 하다가 다시 신흥국이 독주하고 이런 식으로 늘 갔어요. 증시는. 네. 최근 50년 동안에. 네. 그래서 그거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미국장의 밸류에이션은 한 30배인가요? 엔비디아처럼? 30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높긴 높죠. 20대 뭐 중반 아닌가요, 대충? 예, 25배 정도라고 본다면 우리 장 같은 경우는 한 10배. 10배죠. 그죠, 그죠. 네. 네. 그렇게 보면 이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1억을 버는 기업인데, 한국에선 그 기업이 10억 원으로 팔리고, 미국에서 30억 원으로, 20억, 30억 원으로 팔린다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크게 말이 되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그쪽에, 성장률이 한 번에 높기는 하겠지만, 네. 근데 그게 영원히 지속될 수 없거든요. 네. 근데 요즘 그래도 좋은 시그널 나오고 있는 게 네. 진짜 사상 최고치 기록하는 국내 증시 안에 종목들 보면 네. 북미를 제패하고 있어요. 북미. 북미 재패? 네. 네네. 미국에서 불닭볶음면, 네네. 이용기기. 네. 네, 줄기세포도 저 진짜 처음 한 게 네. 그러니까 피부 젊어지게 하는 건 딱 세 개거든요. 네. 그러니까 화장품 저는 그렇게 막 좋은 거 요즘은 별로 선호 안 해요. 비싼 네. 거. 마녀 공장도 괜찮고요. 네. 근데 딱 세 개 피부 좋아지는 거 세 개는 물론 먹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나머지 세 개는 스킨 부스터. 네. 이게 줄기세포로 거의 만드는 게 많아요. 그 다음에는 고주파, 초음파 이렇게 세 그렇죠. 가지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의료기기가 두 가지인 거고 네. 스킨 부스터가 있는데 이 스킨 부스터가 피부과에서 시술하는 것들도 있고 네. 그리고 화장품으로도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근데 미국에서는 이 스킨 부스터를 잘 안 쓴대요. 아직. 네. 이제 막 열리고 있대요. 그죠. 네. 그걸 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네. 저도 참고로 지금 이제
그래서 피부과 쪽에 시작이 있으니까 저도 요즘 공부를 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은 그분들은 이제 사실 화장품은 되게 낮게 보더라고요, 사실 근데. 아, 네. 미국에서요? 아니 그 제가 있는 그 기업. 아, 네. 다 의사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오히려 이제 고주파 초음파 쪽을 많이. 왜냐면 그것도 뭐 어. 엄청 대단한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화장품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확실히 노화를 좀 거스를 수 있는 네, 그런 주기세포, 역할을 스킨 부스터. 네네.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쓰시는데 미국은 이제 열리는 시장이어서 네. 저는 앞으로 또 관련한 기업들이 국내장에서 올라갈 기업이 또 크게 올라갈 기업이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지금 스킨 부스터 쪽으로요. 네. 네네네. 예. 여튼 우리 장에서도 지금 미국 쪽을 사로잡고 유럽을 사로잡고 일본을 사로잡는 기업들이 더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쪽이 잘 나간 거죠. 네. 네. 음. 별 흥미는 아직은 없으시고요. 아니요, 이제 흥미가 생겼어요. 왜냐면 이제 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죠. 네. 네. 저도 최근에 그런 거 다 배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파이프가 보고, 네. 네. 그러면 작가님 올해 포트폴리오 구성한 거에서는 비트코인 최근에 추세 이탈 때문에 파신 것 말고는 연초랑 비교했을 때 크게 뭐 바뀐 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4월 말에 포트폴리오를 그래도 이제 많이 바뀐 게, 이제 한국 주식을 다 팔았고, 이제 그 돈을 이제 하면서 코인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시작한 게 아니라 코인 비중을 좀 추가로 늘렸는데, 요번에 121선 이탈한 다음에 다 팔아가지고 그게 지금 그 현금화. 업비트와 바이낸스에 조용히 현금으로 지금 있죠, 이렇게. 네. 근데 저는 사실 그 돈으로 다시 들어갈 가능성이 7, 80%가 보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이제 121선을 회복할 가능성이 7, 80%라고 보고요. 근데 그 나머지 20, 30% 대비해가지고 일단은 빼놓은 상태이죠. 네. 네. 기다리는 거죠. 네.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고 계신지, 네. 그리고 한국 주식은 4월에 다 파셨고, 네. 미국 주식만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미국 주식은 어떤 걸 투자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그 포트폴리오는 지금은 한국 주식 일시적으로 팔았는데 미국 주식, 한미 채권, 그리고 금, 그리고 코인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금도 당연히 좀 있고, 네, 그리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4등분을 했는데 4분의 1이 S&P 500이고 4분의 1이 그 나스닥이고 4분의 1이 러셀 2000, 그러니까 중형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4분의 1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레시피가 된 소형주들을 사놨고요. 그 소형주들의 이름은 제가 기억도 못해요. 네. 그러면 사이즈별로 다 갖고 계시는 네, 거예요? 맞아요. 다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사실은 미국도 소형주가 대형주보다 수익이 압도적으로 높기는 한데, 근데 미국 소형주의 변동성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요. 거의 코인 수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많은 돈을 넣기는 저도 너무 살 떨리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했고, 이제 그 4분의 3 정도는 이제 지수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4분의 1만, 이제 소형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거는 어떤 종목에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20개 종목에 투자하긴 하는데, 아. 그 20개 소형주에 투자를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묶음으로 투자를 하시는 네, 거죠? 맞아요. 근데 그 소형주 이름도 기억도 못하고 뭐 하는지도 몰라요, 걔네들이. 네. 그냥 저는 걔네들의 수치가 좋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숫자에 대한 리서치는 다 하시고. 네, 그거는 소프트웨어가 해주고,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그 분류도 해주고, 자동 매매도 해주죠. 네. 그러면은 그 변수값만 설정해 주시면 네, 종목을 맞아요. 다 소프트웨어가 골라준다는 맞아요. 거예요? 한마디로, 매출액,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순이익이, 최근 분기에 가장 많이 성장하는 기업들, 이제 플러스, 그런데도 불구하고 퍼나 PB와 같은 밸류에이션 지표들이 낮은 기업들을 네가 알아서 찾아라 하면은 얘가 알아서 찾아가지고 사주고, 이제 그런 거죠. 저는 보지도 않아요. 무슨 종목인지 뭐. 네. 그럼 소형주 20개, 네, 중형주 20개 묶고. 중형주는 안 하고, 러셀 2000이라는 러셀 2000은 2000 그- 전체 지수에 투자하는 거고. 그죠. 그 IWM인가? 이제 그 ETF고요. 나스닥은 QQQ ETF고, 그리고 네. 이제 S&P 500은 SPY ETF죠. 네. 네네네. 그죠. 네. 그래서 대형주, 중형주는 지수에 투자하시고, 네. 소형주는 종목을 소팅하셔가지고, 그렇죠. 네. 그 안에서 투자를 하시는데, 그 소형주도 공개하시면은 투자자분들 엄청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근데 공개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기억나는 종목이 다 한 개도 없어요, 지금. 저 보지도 않았거든요, 뭔지. 네. 그리고 그게 지금, 궁금하시면 그죠, 댓글에 네. 남겨주세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쫄라볼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환국 작가님과 쭉 이야기 나눠보면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께 또 신선한 자극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투자에 있어서 자극 좋은 거죠? 자격은 무조건 좋은 거죠. 네. 네, 새로운 생각 자극 좋은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강원국 작가님이 또 주실 수 있는 자극을 앞으로 제가 또 초대를 해서 오셔서 또 얘기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 댓글에 반응 많이 보여주시면 제가 또 금방 또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네.
또 불러주시면 저는 여러분들께- 언제나 뛰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또 많은 이야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